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3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3 김용덕 582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문화적 특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신도와 같은 주술적인 특이한 신앙 형태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점이다. 토속 신앙은 어느 문화에서도 다 보이지만 신도는 윤리적인 기본의식이 박약하다. 덕을 쌓아야 내세가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감히 사마에게 복을 빌어서 복을 받겠다는 독적자적인 관념이다. 인간과 신의 구분이 우리와는 또한 다르다. 신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초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신을 이 초월적 의미의 신과 인간의 중간 단계에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어민신앙이라는 것도 있다. 예컨대 농촌에서 농민이 도탄에 빠졌을 때 앞장서서 관원에 호소하다가 그것이 안 되어 결국 농민을 이끌고 난을 일으킨 주모자들은 난이 평정된 후에는 처형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관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도자의 희생을 대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지도자는 처형당하고 난 후 신앙의 대상이 된다. 일본에는 군신이라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러일 전쟁 때 유명한 장군으로 정치 천황이 죽었을 때 따라 죽은 노기 마레스케라는 대장은 일본에서 신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신에 대한 관념이 우리와는 다르다. 다른 나라의 고동 종교를 본떠 일본 신도 개화시켜 나간 것이 아니라 신도 나름대로 지속되어 오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동 종교까지도 일본형으로 바꾸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특질, 지리적인 상황과 결부시켜 일본 정치사의 몇 가지 특색을 살펴보자. 우선 주목되는 것은 좁은 농경지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다는 사실이다. 제한된 경지 면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즉 제한된 식량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신분 질서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웠다는 것이 일본적인 조건이라면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면 화전민이 될 수도 있었으나 일본은 산이 높기 때문에 화전을 할 수 있는데도 별로 없었다. 주어진 땅 안에 먹고 사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형성된 철저한 신분질서 사회에는 계층사회를 만들고 계층사회가 유지되려면 계급이 쇠습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계층 속에서의 자기 위치는 고정될 수밖에 없었고 법과 도덕도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층에 따라 차별이 생겼다. 사무라이가 일반 농민보다 잘 사는 이유는 일반 농민들의 지도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지만 대신 법과 윤리는 더 엄하게 적용되었다. 농민들에게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해주면서 법과 도덕의 적용은 덜 했지만 복종은 절대적인 것으로 강요되었다. 움직일 수 없는 신분질서 속에서 한 개인이 위치할 수 있는 성취의 방향이란 자기가 속한 집단 속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조건 속에서 가능한 극한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느 도장공이 일본적인 신분 질서 속에서 칼을 만드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전통시대의 일본 사회였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가운데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좋은 칼을 만드는 길밖에 없었다. 장인의식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극한을 추구하는 것이 일본 문화의 특색인 것이다. 철저한 장인의식과 직업윤리, 이것이 신분이동이 불가능한 계층적인 지배 질서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동아시아에서 일본만이 과거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 고등문관 시험이라는 것을 채택하기 전까지 일본에는 과거제도라는 것이 없었다. 과거제도라는 것이 육아 정치권에서 속에서 엘리트를 뽑는 기본적인 방법인데 일본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과거를 통해 신분 상승을 꾀한다는 생각이 세습적인 신분 질서가 지배하는 일본 사회에 부합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학자 리즈만이 지적한 것이 이 특징을 더 발전시킨 것이 역사학자 라이 샤오이다. 즉 일본 사회는 목표를 지향하는 사회이고 한국이나 중국 같은 사회는 지위를 지향하는 사회라고 보는 것이다. 일본 사회는 지위 상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적 한계 속에서 자기의 목표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일본 근대화를 해명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곧 일본이 근대화에 재빨리 성공한 것은 전형적인 봉건사회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양에서도 전형적인 봉건사회를 겪고 난 다음에 근대화로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극한을 추구하는 일본 사회에서는 기술 축적이 가능했다. 반면 과거 제도가 채택된 사회는 하나의 목표에 대한 집념보다는 지위 상승을 위한 공부를 중시하게 되므로 장인의식 등을 통한 기술 집적이 박약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런 주장들은 전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일단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 사회의 철저한 질서 시기 외국인들의 눈에는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비치기도 하였다. 1776년에 일본에 왔던 스웨덴 사람 툰베리는 일본에 관한 그의 기록에서 일본을 제1급의 나라로 평가하면서 조직화된 사회 질서는 서양 어느 문명에 견주어서도 모자라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신분적인 세습적인 신분 사회 속에서의 질서의식이라는 것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질서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다. 1700년대 말에 일본의 사회 질서는 세습적인 신분사회 밑에서의 복종이라는 질서, 즉 봉건적 복종 질서였으나 근대사회의 질서는 복종 질서가 아니라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질서를 지켜야 하는 자율적인 개념이었다. 이런 바 근대 시민사회적 질서이다. 1700년대 말 서양의 시민질서의식이란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시작되는 질서의식이고, 이 당시 일본의 질서의식은 세습적 신분제 아래에 주어진 일을 다해야 된다는 전통적인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일본적 특성의 또 하나는 집단의 강한 귀속성 때문에 책임 전가 의식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신분 이동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상하질서 체계가 엄격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집단에 속하게 된 개인에게는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것만이 요구되었지 개인의 주체적인 결정과 책임은 요구되지 않았다. 어느 면에서는 책임의 면제이며 자기가 속한 집단으로의 책임 전가라고도 볼 수 있다. 한번 임무가 주어지면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책임의식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무책임의 체계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소속 구성원들의 책임 면제 관념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선악의 판단 없이 자기 집단이 요구하는 바를 기계적으로 수행하게 만든다. 일본 사람이 외국에 나가 잔인해지는 이유를 이 점과 관련시킬 수도 있다. 이 임진왜란 때나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병사들의 가학행위는 주체적인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집단에 대한 철저한 귀속감, 철저한 충성심들이 개인 윤리의식을 말살시켰다고 본다. 정치사적인 면에서 마지막 특색은 분할된 땅을 통합하고 일본인들에게는 동질성을 갖게 한 구심점으로서의 천황제도이다. 천황제도에는 일본 나름의 신성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천황은 왕조 교체의 차원을 넘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천황제는 정치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여왔다. 아무리 정근대 사회라고 하더라도 통치자는 어디에서든 통치의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를 천자의 개념, 즉 천명에서 찾는다. 천명이란 맹자의 말대로 백성의 마음이 쏠리는 데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통치의 정당성을 천명에서 찾았고 더 구체적으로는 민심에 두었다. 못된 군주가 백성을 괴롭힐 때는 천명이 떠났다는 명분에서 그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천자가 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자면 중국의 인정을 받는 데에서 통치의 정당성이 나왔다. 중국의 사신이 가고 조공을 하는 것도 그 방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반정으로 새로운 정권을 세운 데에도 독자적인 지배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갖지는 못하였다. 중국에서 책봉을 해줄 때야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 것이었다. 조선 태조가 왕이 되었지만 중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자 계속적으로 사신을 보냈던 일, 그 후에도 반정이 있으면 어김없이 중국 측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일이 이를 증명한다. 일본은 이를 천황에게서 찾았다. 일본에서 왕조 교체와 비슷한 현상을 찾는다고 하면 막부가 교체되는 것이다. 막부는 교체될 때마다 지배의 정당성을 천황에게서 받아왔다. 쇼군이라는 칭호를 받음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천황이란 고대의 재정일치의 주재자였으나 막부가 생긴 이래로는 정치에로부터 초월한 존재로 남아있었다. 세속
지배권을 장악한 막부는 천황으로부터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받음으로써 백성에게는 충성과 복종을 요구할 수 있었다. 독국과 막부 시대의 장군은 번의 대명 즉 번주들의 를 인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한편 번에 사는 백성들은 그 번의 대명에게만 충성하면 되었다. 그러나 막부에서는 백성들의 충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충성의 사슬을 만들었다. 즉 백성은 사무라이에게 복종해야 되고 사무라이는 자기가 속한 번의 대명에게 충성을 하여야 하고 번의 대명은 막부의 장군에게 충성을 해야 하고 장군은 천황에게 최종적인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막부는 세속의 정치를 맡았기 때문에 정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 천황은 신성한 성격이 부여됐기 때문에 세속권의 흥망성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였다. 세속으로부터 추탈함으로써 즉 세속적인 정치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천황은 세속 정권의 지배자에게 위협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통치의 정당성을 세우는 데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천황은 일본 역사상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물론 천황제는 명치유신 이후 왕정복고의 논리에 의해 지위가 격상되어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 천황은 오히려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초월적인 위치를 유지해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헌법이 민주헌법으로 바뀌면서 천황은 국가의 상징으로 규정된다.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천황은 앞으로도 국민의 감정의 구심으로 존속할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